야, 영감. 며칠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보스님 인내심도 한계가 있다고. 3년간 사막에서 단련된 국정원 특수요원이 단 일주일의 휴가로 집에 돌아왔을 때 양아버지가 조폭들에게 멱살 잡혀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이 마지막으로 이지원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간의 극한 생존 훈련을 마치고 얻은 단 일주일의 짧은 휴가, 그 소중한 시간을 이지원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죠. 국정원 특수공작요원으로서의 냉철함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제나 강노인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서울역에 내린 이지원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연립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골목길 사이로 스며드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죠. 군복 대신 입은 평범한 청바지와 흰 티셔츠 차림의 이지원은 마치 평범한 딸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연립주택 앞 작은 도서관 근처에서 벌어진 광경은 이지원의 평온한 마음을 순식간에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강노인의 비틀거리는 모습, 그리고 그의 멱살을 움켜쥔 채 위협적으로 소리치는 낯선 남자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들어왔죠. 야, 영감. 며칠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보스님 인내심도 한계가 있다고. 강건조라는 이름의 조폭이 내뱉는 협박성 발언들이 이지원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3년 동안 사막에서 단련된 그녀의 청각은 놓치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강노인의 떨리는 목소리, 겁에 질린 주변 주민들의 웅성거림, 심지어 건조한 늦가을 바람이 낙엽을 굴리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들려왔죠. 이지원의 몸은 이미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어요. 3년간의 훈련이 만들어낸 근육의 기억이 조용히 깨어나면서 전투태세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쪽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양아버지 같은 존재인 강노인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었고, 동시에 왜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서운함도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숨기고 계신 걸까? 이지원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강노인이 조폭들과 연관될 이유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의 배후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였죠. 이지원의 몸이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3년간 사막에서 익힌 무성무치의 접근법이 도심 한복판에서도 완벽하게 발휘됐죠. 강건조와 그의 부하들은 등 뒤에서 다가오는 위험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손 떼세요. 차가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건조가 고개를 돌리자 평범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죠. 하지만 이지원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살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뭐야? 이 계집애가 어디서 나타나서? 강건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지원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정확한 압박점을 노린 타격에 강건조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죠. 나머지 부하들이 황급히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이지원의 몸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한 명의 주먹을 피하면서 동시에 다른 한 명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세 번째 상대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는 일련의 동작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불과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5명의 조폭들이 모두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지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뼈까지 스며드는 듯 했어요. 강건조는 부들부들 떨면서
부하들을 이끌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지원이 기대했던 반응은 나오지 않았어요. 강노인의 얼굴에는 고마움 대신 당황과 걱정이 가득했죠. 지원아, 너 왜 이런 일에 끼어드는 거야? 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고요? 난 괜찮다 하지만 내가 나서면 안 돼. 이건 내 문제야. 강노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딸처럼 아끼는 이지원에게마저 벽을 치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아니라 너는 내 일이나 신경 써. 여기 일에는 끼어들지 마라. 강노인은 이지원의 손을 뿌리치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지원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거부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지원은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으로서의 직감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강노인이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이웃 주민들도 모두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창문 사이로 조심스럽게 내다보거나 급히 집 안으로 피하는 모습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동네 전체가 무언가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게 분명했죠. 지금 내가 나서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지원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국정원 요원으로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행동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물러나야 하는 건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이지원은 강노인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3년간의 훈련이 만든 건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집요함이었죠. 다음 날 새벽부터 이지원은 은밀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동네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익힌 해킹 기술로 관리사무소 시스템에 침투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지난 한 달간의 영상을 분석하면서 이지원은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강건조 일당이 이 동네를 찾아온 건 어제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거의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나타나서 각 집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혼자 사는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괴롭히고 있었죠. 이상하네요.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이라면 분명 배후가 있을 텐데. 이지원은 인근 상가 사장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수집했어요. 평범한 동네 주민으로 가장한 채 말이죠. 요즘 이 동네가 시끄럽다면서요? 아, 그거 말이에요? 오레건 시티건설이라는 회사에서 재개발한다고 난리예요. 근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을 보내서 협박하고 있어요. 젊은 편의점 사장의 말에서 핵심 단서를 찾았습니다. 오레건 시티건설, 그리고 그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이상윤이라는 인물이라는 정보까지 얻을 수 있었어요. 이지원은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경비원이 불안한 표정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 동네로 이사 올 생각인데 요즘 치안이 어떤가요? 아, 그게... 경비원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많이 위험해요. 건설회사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밤에 찾아와서 이사 나가라고 협박하고 안 들으면 폭력을 쓰기도 해요. 경찰에 신고해봤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제대로 수사도 안 해주고. 경비원의 말에서 이지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재개발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죠. 그 건설회사 사장이 이상윤이라는 사람 맞나요? 어떻게 아세요? 맞아요. 그 사람이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지원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이상윤의 신상 정보를 확인했어요. 건설업계에서 수많은 불법 행위로 의혹을 받았지만 번번이 무혐의로 빠져나간 교활한 인물이었죠.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군. 이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강노인과 이웃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레건 시티건설은 이 지역을 싼값에 매입하기 위해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폭력 조직까지 고용한 거였죠.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법정에서 통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면 더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지원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오레건 시티건설 측의 경계심도 함께 커지고 있었습니다. 강건조는 어제의 굴욕을 잊을 수 없었죠. 한 여자에게 당한 치욕감이 그를 더욱 잔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형님, 그 계집 정체를 알아봤습니다. 뭐라고? 이름은 이지원이고 강노인하고 아는 사이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강건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자신의 체면을 구긴 상대가 그냥 평범한 동네 처녀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분노를 키웠죠. 그럼 제대로 혼내줘야겠네. 이번엔 사람을 더 많이 데리고 가자. 그날 저녁 이지원이 연립주택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훈련받은 감각이 즉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주차장 곳곳에 숨어있는 인기척, 의도적으로 꺼진 몇 개의 조명, 그리고 너무나 고요한 정적이 함정임을 알려주고 있었죠. 나와라, 이지원. 강건조의 목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메아리 쳤어요. 이번에는 10여 명의 부하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각자 손에는 쇠파이프나 야구방망이 같은 흉기들을 들고 있었죠. 어제 우리한테 한 짓 제대로 갚아주겠다. 이지원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어요. 적의 수는 12명, 무기 보유 상황, 주차장의 지형적 특성, 탈출 경로까지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계산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물러나세요. 웃기지 마. 너 같은 계집애 하나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됐어요.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부하를 이지원은 몸을 숙여 피한 후 반격했습니다. 정확한 급소 타격의 상대는 즉시 무력화됐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여러 명이 동시에 달려들면서 이지원도 한순간 위기에 몰렸습니다. 야구방망이가 그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옷을 찢었어요. 집중하자. 이지원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사막에서 배운 생존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어요. 주차장 기둥을 이용해 적들의 공격 각도를 제한하면서 하나씩 제압해 나갔죠. 세 번째 상대의 손목을 비틀어 무기를 떨어뜨리고 네 번째는 발차기로 복부를 가격해 쓰러뜨렸어요. 다섯 번째가 뒤에서 기습하려는 순간 이지원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뒤꿈치로 상대의 정강이를 가격했습니다. 불과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강건조를 제외한 모든 부하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강건조는 공포에 질려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죠. 이지원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잘 들으세요. 다음에 또 이런 짓을 하면 당신들 배우를 뿌리째 뽑아버릴 거예요. 이상윤에게 전해주세요. 더 이상 이 동네 주민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강건조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지원의 눈빛에서 진짜 살기를 느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도 함께 전해주세요.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어요. 이지원 대 오레건 시티 건설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이상윤은 강건조로부터 보고를 받고 난 후 사무실에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12명이 한 여자에게 전멸당했다는 이야기가 쉽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강건조의 상처투성이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가 거짓말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이지원이라고 했나? 그 여자 정체를 제대로 파악해봤어? 네, 사장님. 알아보니까 국정원 소속이더라고요. 특수공작요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상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금까지 상대해온 평범한 주민들과는 차원이 다른 적이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한 상태에서 물러날 수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군. 김영준을 불러.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김영준은 이상윤의 가장 믿을 만한 행동대장이었어요. 군 출신의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만 한 번도 꼬리를 잡히지 않은 교활한 인물이었죠. 사장님 찾으셨습니까? 영준아, 좀 까다로운 일이 생겼어. 국정원 요원 하나가 우리 일에 끼어들고 있다. 김영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오히려 즐기는 성격이었습니다. 직접 상대하기엔 위험하니까 미끼를 써야겠어. 그 여자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강노인이라고 했지? 이틀 후 강노인이 평소처럼 동네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강건조 일당과는 달리 조용하고 전문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강노인 씨죠? 잠깐 우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저항할 틈도 주지 않고 강노인을 차에 태운 후 도시 외곽의 폐공장으로 향했어요. 김영준은 이지원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한편 이지원은 강노인과 연락이 안 되자 즉시 비상사태임을 직감했어요.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강노인이 연락 없이 사라질 리가 없었거든요. 이런 수를 쓸 줄이야. 이지원은 미리 강노인의 휴대폰에 설치해둔 추적 앱을 확인했어요. 신호는 도시 외곽의 폐공장 지역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함정인 걸 알면서도 가야 한다. 이지원은 무장을 했어요. 권총 한 자루와 각종 장비들을 챙긴 후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동료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죠. 만약 내가 오늘 밤 연락이 안 되면 이 위치를 확인해줘. 그리고 오레건 시티건설을 조사해봐. 폐공장에 도착한 이지원은 건물 외곽을 정찰했어요. 적어도 20명은 건물 안팎에 배치되어 있었고 모두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노인의 안전이 더 위험해질 거였어요. 정면 돌파밖에 없다. 이지원은 건물 뒤쪽 창문을 통해 침입했습니다. 어둠을 이용해 하나씩 경비들을 조용히 제압해 나갔어요. 목을 조르거나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소음을 최소화했죠. 마침내 강노인이 있는 중앙 공간에 도달했을 때 김영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시 나타났군. 이지원 씨, 강노인은 어디 있어요? 걱정 마.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내가 얌전히 손을 들고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 순간 사방에서 무장한 부하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지원의 표정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이상윤에게 전해주세요. 다음은 당신 차례라고. 전투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진짜 목숨을 건 싸움이었죠. 폐공장에서의 전투는 이지원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지만 대가도 만만치 않았어요. 강노인을 구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김영준과 그의 부하들을 모두 제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과도한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김영준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지원 씨, 당신은 체포됩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지원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강노인은 안전한가요? 네, 병원에서 치료받고 계십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요.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폐공장에서 벌어진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오레건 시티 건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할 거였죠. 다음 날 아침 각종 언론 매체에서 일제히 이 사건을 다뤘어요. 국정원 요원, 조폭과 건설업체 유착 의혹 제기, 시민 보호하려다 체포된 특수요원의 진실은?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지원의 과도한 폭력 사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점차 사건의 배경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국정원에서는 즉시 법무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이지원의 행동이 정당방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지원 요원은 민간인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행동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지원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강노인은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계속 숨어만 있을 수는 없어. 지원이가 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강노인은 연립주택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각자 집에 숨어서 떨고만 있던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어요. 이지원 씨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있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주민들의 시위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10여 명에 불과했지만 언론 보도를 본 시민들이 하나둘씩 합류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지원 요원 석방하라. 오레건 시티 건설 규탄한다. 시위는 사흘째 계속되었고 온라인에서도 지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이지원을 영웅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났죠. 한편 이지원은 체포되기 직전에 수집한 중요한 증거를 미리 동료에게 전달해 두었어요. 오레건 시티 건설과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의 증거들, 그리고 이상윤의 과거 범죄 기록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구치소에서 면회온 동료에게 이지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윤은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한 여자를 제거하려던 계획이 전국적인 관심사로 번져버린 거였죠.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지원이 던진 돌이 만든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연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지원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닌 거대한 부패 구조를 파헤치는 무대로 변했어요. 국정원에서 파견된 유능한 변호사들이 이지원을 변호했지만 진짜 승부수는 따로 있었죠. 재판장님, 저희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변호인석에서 나온 말과 함께 법정 스크린에 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지원이 미리 수집해둔 오레건 시티 건설의 불법 행위 증거들이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에 수집한 것으로 오레건 시티 건설이 지난 3년간 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자행한 조직적인 협박과 폭력의 증거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단순한 재개발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의 전모였습니다. 또한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상윤이 과거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 지역을 개발하면서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함께 제출합니다. 검찰석이 술렁였어요.
이들도 이런 대규모 증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변호인은 계속해서 폭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 김영준이라는 인물이 이상윤의 지시로 강노인을 납치하고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방위였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지원을 단순한 폭력 가해자로 보던 시각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이던 김영준이 갑자기 검찰에 자수한 거예요. 저는 모든 걸 자백하겠습니다. 김영준의 폭탄 자백이 시작됐어요. 그는 이상윤의 지시로 수년간 각지에서 벌인 불법 행위들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황덕수 회장이 시장, 구청장들과 골프 치면서 돈봉투 건네주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건축 허가 받으려고 공무원들한테 뇌물 주는 건 일상이었어요. 김영준의 증언은 계속 이어졌어요. 오레건 시티건설이 어떻게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을 매수했는지, 폭력 조직을 고용해서 주민들을 협박했는지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이지원이라는 여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을 보면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지원을 비판하던 언론들도 하나둘씩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죠. 시민을 지킨 진짜 영웅, 이지원. 부패한 건설업계의 실체를 폭로한 용감한 요원. 검찰은 즉시 오레건 시티건설과 이상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어요. 김영준의 증언과 이지원이 수집한 증거들이 결합되면서 확실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황덕수를 긴급 체포하라. 이상윤은 공항에서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체포됐어요. 그의 회사는 하루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죠. 마침내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지원의 행동은 시민 보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으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방청석을 가득 메운 주민들과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지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어요. 승리의 기쁨보다는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이 더 컸죠. 법정을 나서는 이지원을 수백 명의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빛 연립의 영웅이라는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강노인이 맨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죠. 지원아, 아버지. 두 사람은 말없이 포옹했어요. 강노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자책하며 지냈을지 이지원은 충분히 알 수 있었죠.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었어요. 주민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이지원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아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집을 지킬 수 있었어요. 주민들의 감사 인사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특히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이지원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도 쏟아졌지만 이지원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이미 충분히 주목받았고 이제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국정원 복귀를 앞둔 마지막 밤이었어요. 강노인은 이지원을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손수 빚은 만두까지 상차림이 정성스러웠어요. 오랜만에 아버지 손맛을 느끼네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저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강노인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지원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원아, 너는 정말 옳은 일을 한 거다. 처음에는 내가 위험에 빠질까봐 걱정이 됐지만, 이제는 자랑스럽다. 그 말에 이지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강노인으로부터 들은 가장 큰 인정이었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사실 중간에 제가 너무 나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나서야 할 때가 있는 법이야. 그런데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지.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연립주택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밑으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왠지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내일이면 부대로 돌아가는구나. 네. 하지만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휴가 때마다 찾아뵐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해라. 내가 하는 일이 위험한 걸 알고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이지원은 간단한 짐을 챙겨 부대로 향했어요. 강로인과 몇몇 주민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또 보자, 지원아. 네, 아버지. 건강하세요. 택시에 몸을 맡기며 이지원은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연립주택을 바라봤어요. 이곳에서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부대 훈련장에 다시 선 이지원의 모습은 예전과 같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어요. 더 단단해진 신념, 더 확실해진 목표의식이 그녀의 눈빛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끝나지 않는다. 이지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옳은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나설 것이고 누군가를 지켜야 할 때가 오면 망설이지 않을 거라고요. 훈련장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이지원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정의는 직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면서 말이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